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꿰뚫는 날카로운 유리, 첨탑, YS, 파이낸셜 타워 28층. 한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천 개의 숫자와 그래프 사이를 빠르게 오갔지만 그 시선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29.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리스크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었고, 지난 20년간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순수함만을 무기 삼아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녀의 별명은 얼음 요새였다. 단순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어떤 회유나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녀의 직업윤리, 그리고 스캔들 하나 없는 사생활 때문이었다. 동기들이 재벌 3세와의 저녁 식사나 은밀한 주식 정보를 미끼로 인맥을 쌓을 때 서연은 늦은 밤 사무실에서 재무제표의 가장 작은 불일치도 찾아내려 했었다. 그녀에게 순정이란 단순히 연애 경험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켜온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한 팀장, 오늘 저녁 VVIP 파티 있지 않았지? 자네 덕분에 우리가 제2 프로젝트를 따낸 거나 다름없어. 업계 거물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눈도장 찍으라고. 김 부장이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런 자리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진실 없는 미소와 공허한 축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가 싫었다. 부장님, 저는 마무리할 보고서가. 아, 됐어. 보고서는 내일 해. 오늘은 주인공이 즐겨야지. 김 부장은 서연의 반박을 가볍게 묵살했다. VVIP 파티. 서울의 0.1%가 모인다는 시그너스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이번 제2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서연의 팀이 속한 중견증권사는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이 있었다. 그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그너스 호텔의 펜트하우스는 다른 세계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졌고, 샹들리에 눈부신 빛은 값비싼 샴페인 잔에 부딪혀 부서졌다. 서연은 단정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몇몇 금융사 임원들과 명함을 교환했지만 마음은 이미 사무실의 보고서로 향해 있었다. 그때였다. 웅성거림과 함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짙은 검은색 슈트가 그의 완벽한 비율을 감쌌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일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했다. 율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가장 무자비한 CEO였다. 서연은 그를 본능적으로 피했다. 저런 종류의 남자는 그녀가 가장 경계하는 부류였다. 법 위에 군림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자들. 그녀는 조용히 테라스로 향하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선한 공기를 쐬고 곧바로 자리를 뜰 생각이었다. 그녀는 웨이터가 건네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받아들었다. 조금 전 마신 샴페인 한 잔에 벌써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았다. 주스를 반쯤 마셨을 때 이상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다. 현기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겨우 샴페인 한 잔에. 서연은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다. 파티장의 소음이 멀리서 웅웅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가장 가까운 휴게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어야 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의식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서연을 맞이한 것은 낯선 호텔방의 천장이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둔탁한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흐트러진 실크 시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녀의 드레스 조각, 그리고 그녀의 몸에 선명하게 남은 끔찍한 흔적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20년. 아니, 그녀의 인생 29년 전부를 바쳐 지켜온 것. 그녀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던 그 순수함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 방에 오게 되었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 모든 것이 검은 공백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파티장, 어지러움, 그리고 흐릿한 잔상처럼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정 없는 차가운 눈, 그녀를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시선. 강태준. 서연은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아니, 아닐 거야. 그 남자일 리가 없어. 하지만 기억의 파편 속에서 짐승처럼 돌변했던 남자의 실루엣과 강태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욕실로 달려가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구역질을 했다. 차디찬 타일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약을 먹였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짓밟았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다. 그녀의 20년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한참을 울던 서연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 엉망이 된 머리카락, 절망에 빠진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숫자로 가득 찬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내던 분석가였다. 그녀는 이 끔찍한 밤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방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전문적인 청소팀이 다녀간 것처럼 그녀의 겉 외에는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절망이 다시 그녀를 덮치려 할 때 침대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남성용 커프스링크였다. 검은색 오닉스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백금 독수리 문양. 율성그룹의 상징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손에 꽉 쥐었다. 손바닥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찔려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다. 강태준, 그 남자가 맞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 그리고 하룻밤 만에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서연은 옷을 챙겨 입었다. 어젯밤의 네이비색 드레스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녀는 대신 호텔 옷장에 걸려있던 남성용 셔츠를 걸쳤다. 그것은 너무 컸지만 적어도 그녀의 몸을 가려주었다. 그녀는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침대를 돌아보았다. 얼룩진 시트는 그녀가 겪은 악몽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치욕과 고통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호텔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직원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탄 엘리베이터는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녀를 이 호텔에서 흔적도 없이 내보내기 위한 계획. 서연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다. 해가 뜨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캄캄한 밤이었다. 그녀의 순정은 하룻밤 만에 부서졌다. 그리고 그 상대는 그녀가 감히 맞설 수조차 없는 거대한 권력. 재벌 CEO 강태준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한서연은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 나온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밤새도록 자신의 몸을 문질렀지만 그 끔찍한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했다. 평소와 같은 단정한 슈트를 입고 헝클어진 마음을 감추듯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분석이었다. 감정이 배제된 철저한 사실 확인. 그녀는 시그너스 호텔에 전화를 걸어 지난밤 펜트하우스 파티의 보안 영상 자료를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YS 파이낸셜의 보안 감사를 맡고 있으며 잠재적 보안 누출을 확인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호텔 보안팀장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한 팀장님. 어젯밤 해당 구역의 CCTV는 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인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점검. 서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업계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VVIP 전용 펜트하우스에서 그것도 대형 행사가 열리는 밤에 정기 점검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은폐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펜트하우스의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로그를 요청했다.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그녀의 이름은 방문객 명단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의 카드키 사용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그 호텔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그녀가 손에 쥔 유일한 증거는 그 차가운 커프스링크뿐이었다. 율성그룹의 상징, 강태준. 그 남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서연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오직 그녀의 진술뿐이었고, 율성을 상대로 한 진술은 그저 스캔들을 노린 꽃뱀의 발악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녀가 깊은 무력감에 빠져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절박함이 묻어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였다. 서연아, 큰일 났어. 네, 아버지 회사가 부도 처리될 것 같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중소기업, 최근 제2 프로젝트와 연계된 하청을 맡아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갑자기 어음이 막혔다는 것이다. 주거래 은행이 하루아침에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자금을 회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젯밤의 일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은행으로 달려가 아버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전했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을 만났지만 그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위. 그 한 단어가 서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율성그룹. 강태준. 그 남자는 단순히 그녀의 몸을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왜? 하룻밤의 실수에 대한 입막음 대가로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감히 자신을 의심할까봐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인가? 그 잔인함에 온몸이 떨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2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때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미미한 속 울렁거림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현듯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근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창에 뜬 두 줄의 붉은 선. 그것은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뱃속에 그날 밤의 악몽이, 그 남자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20년간 지켜온 순결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 하룻밤의 결과물이 그녀의 몸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이 아이는 그녀와 그 남자를 묶는 끔찍한 족쇄가 될 것이다. 그녀는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추락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멍한 상태로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율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노력은 무의미했다. 집에는 차 앞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율성그룹 비서실입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율성그룹 본사 최상층 강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시그너스 호텔 펜트하우스보다 더 높고 더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방의 주인인 강태준은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이나 뒤돌아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서연은 그 차가운 눈과 다시 마주했다.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 속 그 얼굴이 맞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죄책감이나 감흥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혹은 귀찮은 서류를 검토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한서연 씨, YS 파이낸셜 리스크 애널리스트, 29.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을 울렸다. 당신 아버지 회사가 어렵다고 들었소. 그는 본론을 꺼내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강태준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날 밤 나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소. 그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누군가 우리 둘 따에게 약을 썼더군. 내 음료에도 손을 댔어. 덕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지. 서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 역시 피해자라고?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은 그 작은 희망마저 짓밟았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 따위에 관심이 없소.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율성의 총수인 나와 당신 사이에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 율성의 주가는 폭락할 테고 나는 경영권 방어의 골머리를 앓게 되겠지.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마치 거액의 M&A를 논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안을 하지. 그가 서류를 가리켰다. 결혼합시다. 한서연 씨, 계약 결혼이요.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당신 집안의 부채 전액 상환해 주겠소. 당신 아버지는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 그의 시선이 그녀의 아랫배에 잠시 머물렀다. 그 아이, 율성의 후계자로 태어나게 될 거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임신 사실까지도. 그녀가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가 거부할 수 없도록 완벽한 덫을 놓은 것이다.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 이 스캔들을 덮는 방패가 되어주면 돼요. 1년,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깨끗하게 이혼해주지. 서연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굴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20년을 지켜온 그녀의 순결, 그녀의 인생,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제 막 싹튼 생명까지. 모든 것이 이 남자의 손에 저울질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통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그 역시 함정의 피해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꾸민 진짜 흑막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적의 심장부인 율성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복수.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좋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그녀는 펜을 집어들어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녀의 순정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다. 이제 그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도 율성에서 일하게 해줘요.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뿐인 자리 말고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로. 강태준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조소, YS 파이낸셜의 한서연이 아니라 율성그룹 전략기획실의 한서연이 되겠다는 거군. 그 정도 배짱은 마음에 두오. 그는 서명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그녀의 20년 순정은 한 장의 차가운 계약서와 맞바꿔졌다. 한서연과 강태준의 결혼은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간에는 중소기업 출신의 재원과 재벌 총수의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되었지만 그 실상은 얼음보다 차가운 비즈니스 거래였다. 결혼식은 없었다. 양가는 간소한 식사 자리로 모든 것을 대체했고 서연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한서연에서 강태준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바꾸었다. 그녀가 처음 강 회장의 본가 청하원이라 불리는 저택에 발을 들였을 때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가득 찬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박물관에 가까웠다. 공기마저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곳에 실질적인 안주인인 강태준의 계모, 우아한 가면을 쓴 이민숙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네가 서연이로구나. 화면보다 실물이 낫네. 이민숙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 오히려 잘 닦인 칼날처럼 서늘한 경멸감이 스치고 있었다. 우리 태준이가 워낙 눈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뭐 급하게 정해진 혼사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네. 그녀는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노골적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했다. 서연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곳이 그녀가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터임을 직감했다. 이민숙은 서연의 당돌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피곤할 테니 우선 방으로 안내해주마. 우리 집안의 룰은 차차 배우도록 하고. 강태준은 그날 밤 늦게서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서재로 직행했다. 그들의 신혼방은 거대한 스위트룸이었지만 2개의 침실로 나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했다. 내일 아침 8시 전략기획실로 출근하도록 김 비서가 안내할 거요. 문틈으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결혼 반지만큼이나 차가웠다. 다음 날 율성그룹 본사 40층 전략기획실. 서연의 등장은 사무실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총수의 낙하산 안에 모두가 그녀를 그렇게 생각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가 뒤섞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특히 이민숙의 조카이자 전략기획실 실세인 최 이사는 대놓고 그녀를 비웃었다. 한서연 씨, 혹시 커피는 탈 줄 아십니까? 아니면 복사기라도 다룰 줄 아는지 모르겠네. 서연은 최 이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최 이사님, 저는 YS 파이낸셜에서 6년간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복사보다는 재무제표 분석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대답에 사무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총수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명백한 조롱이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수년째 적자만 내고 있는 율성그룹의 비주류 계열사 율성바이오의 사업성 검토 보고서. 그것은 사실상 알아서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최 이사는 그녀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울며 뛰쳐나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먼지 쌓인 자료실과 씨름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과거의 실패 사례, 그리고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율성 바이오가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사장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해당 기술을 개발했던 연구팀을 직접 찾아갔다. 이미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수소문에 만나면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내부의 고의적인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현 율성 바이오 사장과 최 이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일주일 후 임원 회의실. 강태준을 포함한 모든 핵심 임원이 모인 자리였다. 최 이사는 율성 바이오의 즉각적인 매각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동조할 때쯤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강태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자신의 분석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율성 바이오의 적자 구조가 아닌 그들이 보유한 HL17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의 잠재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최신 임상 데이터를 제시했고, 경쟁사의 유사 신약 개발 동향과 글로벌 시장 가치를 정확한 숫자로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지금 율성 바이오를 매각하는 것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1만 원에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기술력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고의적인 경영 방해와 자금 유용입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최 이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최 이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신입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그가 소리쳤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한 추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율성 바이오 사장이 최 이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상납한 내역이 담긴 차명 계좌 추적 자료였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최 이사는 사색이 되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단 일주일 만에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 파헤친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총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유능한 애널리스트 그 자체였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서연을 응시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한서연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능력 있는 전문가로 인식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배짱과 실력에 놀랐다. 그리고 자신이 이 여자를 너무 얕잡아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 이사, 오늘부로 직무 정지입니다. 감사팀은 즉시 율성 바이오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시오. 강태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리고 한서연 팀장.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직함으로 불렀다. 율성바이오 TF팀을 즉시 구성하고 프로젝트 재검토 및 정상화 방안을 일주일 내로 다시 보고하도록. 이에 있소.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전쟁터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함을 알았다. 그녀가 최 이사를 건드렸다는 것은 곧 그의 배후에 있는 이민숙을 건드렸다는 의미였다. 청하원의 우아한 안주인은 이 모욕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강태준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보고서 인상 깊었소. 그가 무심한 척 던진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율성에서 능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적을 만든다는 뜻이니까. 특히 당신이 내 아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는 그것은 칭찬인가 경고인가. 서연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율성 바이오 TF팀은 한서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수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시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정은 초반에 그녀를 무시하던 팀원들마저 감화시켰다. 그녀는 율성 바이오의 방만한 경영 상태를 수술하듯 도려냈고 HL17 신약 프로젝트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강태준과의 업무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 그는 매일 저녁 서연에게서 직접 일일 보고를 받았다. 처음 며칠간 그들의 대화는 보고서의 숫자만큼이나 건조했다. 하지만 태준은 서연이 단순한 분석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민숙 측에서 심어놓은 이사들의 교묘한 방해 공작과 압박을 특유의 논리와 침착함으로 정면 돌파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보고 회의에서였다. 태준은 율성 바이오의 RD 예산안을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부분은 너무 공격적이군. 이사회의 반발이 거셀 거요. 이민숙 이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가 무심하게 지적했다. 서연은 지친 기색 없이 모니터의 데이터를 가리켰다.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경쟁사에게 영원히 따라잡힙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율성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무도 감히 자신에게 방패막이가 되라고 요구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았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빈 속쓰림 약병을 발견했다. 그녀는 임신 초기 증상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홀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불편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알겠소. 이 사회는 내가 막을 테니 한 팀장은 결과로 증명하시오. 태주는 딱딱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내민 첫 번째 암묵적인 신뢰였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들 사이에 얼음장 같던 계약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그녀를 동료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업무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율성 바이오 TF 팀장이라는 직함은 그녀에게 더 많은 정보 접근 권한을 주었다. 그녀는 율성그룹의 내부 감사 시스템을 이용해 시그너스 호텔의 모회사인 율성호텔, 리조트의 재무 기록을 다시 파고들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교차 검증을 계속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날 밤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CCTV를 껐다고 주장했던 시그너스 호텔의 보안 총괄 책임자. 그는 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3일 뒤 거액의 보너스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공식적인 급여 계좌가 아닌 휴면 상태에 가까웠던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금융 분석 기법을 총동원해 그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된 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패턴을 찾아냈고 마침내 그 돈의 최종 발신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청아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불우이웃을 돕는 공익재단이었지만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이민숙이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강태준이 그날 밤의 주범이거나 적어도 방관자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의 계모인 이민숙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민숙이, 왜 자신의 의부사들인 강태준에게 약을 먹이면서까지 그런 짓을 벌인 것일까? 서연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민숙은 강태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율성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그녀는 태준을 몰아내고 자신의 친척, 즉 최 이사 같은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려 했다. 그날 밤의 계획은 명백했다. 이민숙은 강태준에게 약을 먹여 이성을 잃게 만든 뒤 의도적으로 배경 없고 만만한 한서연을 그 방에 밀어넣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 추문이 터졌다면 재벌 총수의 추악한 스캔들, 강태준의 도덕성과 경영 자질은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고 이민숙은 그것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를 끌어내릴 계획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그저 재수없게 걸려든 먹잇감, 소모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강태준 역시 약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 추문을 임신과 계약 결혼이라는
더 큰 프레임으로 덮어버렸다. 이민숙의 계획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민숙이 청하원에서 그녀에게 보냈던 그 경멸, 어린 시선의 의미를, 최 이사가 그녀를 그토록 노골적으로 핍박했던 이유를, 그들은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가 되어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것이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진짜 적은 매일 밤 식탁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들며 그녀의 건강을 묻는 인자한 미소의 이민숙이었다. 20년간 지켜온 순결을 짓밟고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그녀와 강태준을 이 끔찍한 계약으로 묶어버린 원흉. 서연은 손에 쥔 커프스링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강태준의 것이 맞지만 그가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민숙의 계획하에 남겨진 증거일 뿐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이민숙은 그녀를 하찮은 먹잇감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독을 품은 채 살아남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증오했던 남자, 그녀의 계약 남편인 강태준의 손을 잡아야 할지도 몰랐다. 전쟁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이민숙의 재단과 호텔 보안 책임자 사이에 자금 흐름도를 그리고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청하원의 우아한 안주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을 강태준에게 보여줘야 하는가? 그는 그녀의 계약 남편이자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록 의도치 않았더라도 일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민숙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는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이민숙은 율성그룹에 수십 년간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였다. 그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강태준의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복수만을 위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그리고 율성 바이오에서 그녀를 믿고 따르는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청하원 저택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강태준은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고개를 들었다. 율성 바이오 관련 사안이라면 내일 사무실에서. 아닙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장님과 저에 관한 일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에 태주는 미간을 좁히며 펜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지?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추적한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시그너스 호텔 보안 책임자의 차명 계좌, 여러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 세탁 과정,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청하재단. 강태준의 표정이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청하재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순간 굳어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우리에게 약을 먹이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자금의 출처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민숙 이사장님이시죠?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튀었다.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소. 근거 없는 모함이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한 부정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계모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족 내부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방어기제였다. 당신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런 조작을 할 줄은 몰랐군. 실망이요. 한서연 씨,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그의 분노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애널리스트였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 계좌 내역과 자금 이체 시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율성 바이오에서 최 이사의 비리를 밝혀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녀는 차분하게 그의 반박을 논리로 맞받아쳤다. 이민숙 이사장의 목적은 처음부터 회장님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회장님을 추악한 스캔들에 연루시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던 겁니다. 저는 그저 그 계획에 이용된 도구였을 뿐이고요. 회장님께서 저와 계약 결혼을 감행하신 것은 이민숙 이사장의 계획 A를 망가뜨린 예상 밖의 변수였겠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플랜 B를 가동 중이신 겁니다. 강태준은 서연의 날카로운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그동안 그가 어렴풋이 느꼈던 계모의 야망, 그리고 최근 최 이사의 숙청 이후 노골적으로 자신을 압박해오던 이사회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주머니 속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그 커프 스링크를 떠올렸다. 그것은 이민숙이 그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덫이었다. 진실이 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그동안 그는 서연 역시 자신을 노린 꽃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이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녀는 20년을 지켜온 순결을 잃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며 가족의 파산을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계모의 탐욕 때문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태주는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그녀에게 행한 계약 결혼이라는 제안은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굴욕의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부서지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충격이 드러났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가 감내해온 공포를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막 형성되려는 그 순간 폭풍이 먼저 그들을 덮쳤다. 강태준의 개인 비서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지금 즉시 인터넷 기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태블릿으로 뉴스 포털을 열었다. 그리고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다. 단독 율성그룹 강태준 총수, 혼전 임신 스캔들. 상대는 신입 여직원 한서연, 충격. 기사의 내용은 악의 그 자체였다. 익명의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는 한서연이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으며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을 하자 그것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고 결혼에 골인했다고 서술했다. 심지어 그녀가 그룹에 입사하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충성스러운 임원 최 이사를 의미했다을 내쫓는 등 현대판 신데렐라의 무서운 야욕이라며 그녀를 매도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이민숙의 반격이었다. 그녀가 서연의 뒷조사를 하고 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눈치챘음을 의미했다. 이민숙은 서연이 태준에게 증거를 내밀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선제 타격을 날린 것이다. 그녀는 서연의 사회적 명예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녀가 제시할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복수심에 불타는 꽃뱀의 거짓말로 치부해버릴 심산이었다. 세상에, 서연은 휘청거렸다. 강태준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것은 서연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 순간 저택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들과 그룹 홍보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집사였다. 회장님, 이민숙 이사장님께서 방금 내일 오전 9시부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현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이민숙은 칼을 뽑아 들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서연을 쫓아내는 것은 물론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물어 강태준까지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코너에 몰렸다. 다음 날 아침 9시 율성그룹 본사 45층의 비상이사회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어젯밤 터진 스캔들 기사로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었고 그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이 자리는 사실상 강태준의 경영 생명이 걸린 심판대였다. 이민숙은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슬픔에 잠긴 미망인처럼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율성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사장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강태준과 한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어떻게 네가 감이라는 무언의 질책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본 뒤 자신의 자리에 앉기 전 서연의 의자를 직접 빼주었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이사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그는 스캔들의 주인공인 신입 여직원을 자신의 파트너이자 아내로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민숙의 입꼬리가 보이지 않게 실룩거렸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긴급하게 이사님들을 모시게 되어 유감입니다. 다들 어젯밤 기사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가장하고 있었다. 율성의 이름이 선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그룹의 명예가 한낱 추잡한 스캔들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한서연의 신상 정보, YS 파이낸셜에서의 평범한 경력, 그리고 강태준과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자극적인 타임라인. 저는 강태준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강 회장은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민숙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저런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그것도 모자라 그룹의 핵심인 전략기획실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강 회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강태준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려던 순간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음을 갈랐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서연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민숙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뻔뻔하게도 변명을 하겠다는 거냐? 서연은 이민숙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하지만 그녀가 띄운 것은 스캔들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율성바이오 HL17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였다.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율성그룹에 입사하여 처음 맡은 업무입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율성바이오가 어떻게 수년간 적자에 허덕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최 이사를 필두로 한 세력의 고의적인 프로젝트 방해와 자금 횡령이었음을 정확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초반에 그녀를 비웃던 이사들조차 숨을 죽이고 경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횡령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최 이사의 개인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전환했다. 스크린에 청와재단의 로고가 뜨는 순간 이민숙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최 이사는 이민숙 이사장님의 조카입니다. 그는 이사장님의 비호 아래 수년간 율성 바이오의 자금을 빼돌려 청와재단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날 모함해? 이민숙이 소리쳤다. 모함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서연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시그너스 호텔 보안 책임자에게 거액의 현금이 흘러들어간 차명계좌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 역시 청와재단의 유령 회사 중 하나였다. 이 사람은 시그너스 호텔의 보안 책임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제가 강태준 회장님과 그 호텔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던 그날 밤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모든 CCTV를 껐던 장본인이죠.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이민숙 이사장님으로부터 이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민숙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은 이민숙 이사장님께서 꾸미신 일입니다. 서연은 마침내 이민숙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회장님에게 약을 먹이고 저를 그 방에 밀어넣어 스캔들을 조작하려 하셨습니다. 회장님을 경영 일선에서 몰아내고 율성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요.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음해하는 거라고. 이민숙은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저런 꽃뱀의 말을 믿는 거요? 증거도 없는. 증거가 왜 없습니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그날 밤, 나 역시 약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서 발견된 이 커프 스링크. 그는 주머니에서 그 오닉스 커프 스링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것은 내가 흘린 것이 아니라 범인이 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음료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의 시선이 이민숙을 향했다. 파티 직전 아들의 건강을 챙긴다며 내게 직접 샴페인을 건넸던 당신뿐이었소. 이민숙 이사장. 강태준은 서연이 밝혀낸 자금 횡령 내역에 자신이 그동안 따로 추적해온 이민숙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자료까지 스크린에 띄웠다. 스캔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죄는 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임과 횡령이었다. 이민숙은 서연이 자신의 비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스캔들을 터뜨려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이민숙의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서연이라는 그들이 무시했던 신임 여직원 하나가 거대한 제국에 탐욕스러운 암수를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영권 방어에 대한 긴급 이사회는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그는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보안팀을 불러주시오. 그리고 즉시 이민숙 이사 및 관련자 전원을 배임 및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이민숙을 양쪽에서 부축했다. 태준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강태준의 눈은 차가웠다. 당신은 율성을 키운 것이 아니라 율성을 좀먹고 있었소. 그렇게 이민숙의 시대는 끝났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현기증을 느끼고 살짝 휘청거렸다. 그 순간 강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받쳤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지탱하며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전쟁은 끝났다. 이민숙의 구속은 율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태준과 한서연의 신속하고 단호한 후속 조치의 시장은 곧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준은 자신과 이민숙의 관계를 사적인 감정으로 덮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 내부의 부패한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율성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의 투명 경영을 약속했다. 한서연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더 이상 총수의 아내가 아닌 율성그룹 구조조정 TF의 공동팀장으로서 강태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이 사회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이민숙의 비리를 조목조목 밝혀내던 그 모습은 율성그룹의 모든 임직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율성의 썩은 뿌리를 도려낸 날카로운 칼이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청하원의 무겁고 차가웠던 공기는 서서히 바뀌어갔다. 이민숙이 남긴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장식품들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서연의 손길이 닿은 따뜻한 그림들과 서류들이 자리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홀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저녁마다 거실 테이블에서 서연과 마주 앉아 산더미 같은 현안들을 함께 검토했다. 그것은 여전히 일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사회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회와 비슷한 종류의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율성그룹의 개혁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는 대신 서연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는 다른 작고 따뜻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죠?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그와의 계약에서 이런 종류의 선물은 기대하지 않았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며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곧 아이가 태어나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계약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계약. 그들은 그 끔찍한 단어로 묶여 있었다.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면 이혼한다.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서랍에서 그들이 처음 서명했던 계약서를 꺼냈다. 이 계약은 내가 당신에게 제안했던 것이요. 당신의 가족을 구하는 대가로 당신의 1년을 율성의 방패로 쓰겠다는.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 방패가 된 것이 아니라 율성의 검이 되었소. 그리고 나를 구했지. 이민숙의 그늘에서 그리고 내가 자초한 수많은 오판 속에서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울렸다. 이 계약은 무효요. 강태준이 선언했다. 당신은 자유요. 한서연 씨.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율성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소. 이 아이, 내가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율성의 절반이라도 양육비로 지불할 용의가 있소. 그러니 더 이상 이 굴욕적인 계약에 묶여 있을 필요 없소.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였다. 하지만 서연은 왜인지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찢어진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준의 눈동자에서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차갑고 오만했던 남자가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20년간 지켜온 순정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것을 잃었던 그날 밤, 저는 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 제 자부심, 제 미래, 모든 것이 그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날 밤 순결을 잃었지만 대신 한서연이라는 사람의 더 단단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약하지 않아요, 강태준 씨. 그리고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특히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아버지를 이민숙보다 더한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두고 떠나지 않아요. 태준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서연 씨, 지금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서연이 그의 말을 막았다. 우리는 피해자였고 동시에 서로에게 가해자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공범이에요. 율성이라는 이름의 배를 함께 모는. 그녀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런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필요해요. 어떤 계약 말이오. 태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였다. 서로를 믿어볼 것, 서로에게 기댈 것, 그리고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줄 것. 그 계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태준 회장님, 태준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찢어진 계약서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기꺼이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즈니스가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첫 번째 존중이자 서투른 고백이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병원 분만실. 서연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마침내 그치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땀으로 젖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 그는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붉고 찡그린 얼굴.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서연의 곁에 눕혔다. 서연은 지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도 재벌 총수와 애널리스트도 아니었다. 그저 막 세상에 나온 생명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평범한 부모였다. 1년 후 율성그룹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율성바이오의 HL17은 성공적으로 임상 3상을 통과하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끈 것은 율성그룹의 부회장이 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롭고 이성적이었지만 그녀의 리더십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과 유연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청하원은 아이의 첫 돌을 축하하는 소박한 파티로 분주했다. 강태준은 슈트가 아닌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아들 강민준을 품에 안은 채 서툴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임원들은 이 모습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태주는 민망한 듯 턱기침을 했다. 회사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는 좀 다를 수도 있지. 그는 이유식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밤이 가끔 생각나오.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20년을 앗아간 그 끔찍한 밤이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도 가끔 생각나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밤이죠. 그녀는 창밖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밤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얼음 요새에 갇혀 숫자만 바라보는 분석가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런 모습도 지금의 나도 없었겠죠. 20년을 지켜온 순정은 단 하룻밤에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잿더미 속에서 더 강한 힘과 더 현명한 지혜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랑을 얻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잃어버린 20년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할 앞으로의 50년을 진실과 신뢰로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그들의 오늘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행복이었다.